안녕하세요. 대법원관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6.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도 공범과 신분 법리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리죠. 역시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1번. 공무원 아닌 사람,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으로 어쩌고저쩌고해서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뇌물수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비공무원이 공무원이랑 공동으로 뇌물수수하는 범죄를 수행했을 때 이 공무원 아닌 사람은 뇌물죄 공동범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공동범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신분이 있는 사람만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그 신분이 있어야지 범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신분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신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단독으로는 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동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신분범이죠. 그 편의상 중재인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중재인 빼고 얘기할게요. 공무원만 범할 수 있고요. 공무원 아닌 사람은 범할 수 없는 그 바로 신분범입니다. 왜죠? 왜 뇌물죄가 신분범입니까? 왜죠? 자, 형법 조항을 보면 공무원이라고 돼 있죠? 공무원이 내가 뇌물을 받고 싶어서 미치겠다, 나는 뇌물을 받아야겠다 하더라도, 뭐 내 꿈은 뇌물을 받는 것이야 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뇌물수수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공동으로는 범할 수가 있어요. 왜죠? 한번 30조 볼까요? 2인 이상 공동해서 죄를 범할 때는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돼 있죠? 이게 공동정범의 규정인데, 그럼 신분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33조. 33조 본문 보세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거. 신분 없는 사람, 비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그 신분 없는 사람, 비공무원에게도 30조 규정을 적용한다. 즉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뜻이죠. 30조 플러스 34조 본문 때문에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일반인이고 을이 사람이 됐어. 을이 공무원일 때 갑이랑 을이 공모를 해서 을이 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갑이랑 을 모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근거는 33조 본문이고요. 적용법조는 그 30조 형법 30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동정범 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지문. 모해 목적을 가진 갑이 모해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해서 을이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 동석성에 따라 갑에게는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자, 위증죄는 잘 아시죠? 위증죄 뭐예요? 선서한 법정에 선서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되는데요. 그걸 위증죄라고 합니다. 증인이 법정에 선서한 증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그리고 모해 위증죄는 뭐냐면 누군가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그걸 이제 모해 위증죄라고 해서 가중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위증죄가 있는데, 일반 위증죄는 모해 목적이 없을 때나 성립하고요. 벌금형도 가능해요. 다만 이제 모해 위증죄에 해당되면 벌금형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볼까요? 위증, 모해 위증인데 1항이 이제 위증이고요. 2항이 모해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이 신분이 있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아니야. 예를 들면 법정 증인이 아니야. 아니면 증인한데 뭐 선서를 면제받았어. 예를 들면 이제 일정한 나이 이하의 미성년자는 선서 안 하고 증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서할 때 나는 거짓말하면 그 위증의 벌을 달게 받기로 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걸 멘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선서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서한 증인이 아니면 위증 처벌이 안 된다고요. 이게 이제 위증죄고, 2항은 이제 모해할 목적으로 돼 있죠. 모해할 목적으로 범하면 그 10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게 모해 위증죄예요. 어쨌든 모해 위증죄가 좀 더 센 범죄인데요. 일단 위증죄 자체는 증인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이 안 된 이상은 위증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증인 신분이 필요해서 신분범입니다. 그리고 위증죄 중에서도 이 모해 위증죄는 증인이면서 나아가서 모해 목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모해 목적도 신분에 해당한다고 하죠. 즉 모해 목적이 있는 것 자체도 하나의 신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모해 위증죄로 처벌되려면 증인 신분도 있어야 되고요. 모해 목적 신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그 증인 같은 신분은 그 신분이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구성적 신분이라고 하고요. 모해 목적 같은 거는 그 신분이 없어도 위증죄 성립하죠. 하지만 그 신분이 있으면 형이 더 중해진다고 해가지고 가중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 더 경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조문에서 그 감경적 신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인 지위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게 이제 구성적 신분. 증인이어야지만 이제 위증죄 자체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면 이제 위증죄 성립 자체 안 하죠. 그리고 모해 목적은 위증죄에서 모해 목적이 있으면 형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가중적 신분이라고 하고, 어떤 신분 같은 경우 그 신분이 있어서 다 감경되겠죠. 그 감경적 신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걸 가감적 신분이라고 해서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이런 구성적 신분에서 그런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부르고요.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그 가감적 신분이 있는 그때 신분범을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가 그래요. 구성적 신분의 경우는 진정신분범이고요. 가감적 신분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고요. 그때 증인 지위는 구성적 신분입니다. 그리고 모해 위증죄는 부진적 신분범이고요. 그 모해 목적이 있는 것은 가감적 신분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이해 잘 되시나요? 뭐 예를 들면 비슷하게 횡령배임죄도 볼까요? 횡령배임죄 보시면 일단 횡령죄를 봅시다. 355조 1항 보시면 재물 보관하는 자가라고 돼 있죠.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횡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 보관자 지위는 구성적 신분이고요. 그러니까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자, 이게 이제 구성적 신분이고, 이때 성립하는 횡령죄가 바로 진정신분범입니다.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356조 보시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돼서 범하면 더 가중처벌하죠? 그러니까 업무상 지위에 있어야지만 업무상 횡령이 가능하죠? 그래서 업무자 지위는 가중적 신분이고요. 업무상 횡령죄는 부진적 신분범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355조 아까 횡령 배임 중에서 횡령을 받는데 이번에 배임을 보시면 2항이죠. 사무처리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반하면 배임이죠. 그래서 사무처리자는 구성적 신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무처리자 구성적 신분이고, 그때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입니다. 그리고 업무자 지위가 필요하죠. 업무상 횡령죄는 부진정 신분범이고,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자는 이제 가감적 신분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배임죄는 진정 신분범이고, 업무상 배임죄는 부진정 신분범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증죄는 진정 신분범이고, 모해 위증죄는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모해 목적은 가중적 신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아주. 다시 2번 질문 봅시다. 자, 모해 목적을 가진 갑이 모해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그래서 을이 위증죄를 범했다. 자, 일단 공범 문제는 반드시 정범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공범을 논해야 됩니다. 이거 법칙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정범 보고 그 다음에 공범 본다. 정범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범을 본다. 선정 후 공입니다. 정범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범 봐야 돼요. 이거 수학 법칙처럼 법칙이에요. 정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범 본다. 자, 어쨌든 이제 갑이 교사범이고 을이 정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먼저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조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정범을 먼저 보셔야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정범인 을을 먼저 봐야 되고 무조건 정범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을이 모해 목적이 없다면, 모해 목적도 신분인 이상 가중적 신분이 없기 때문에 을은 일반 위증죄만 성립하겠죠? 그쵸? 을은 일반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정범 을은. 그 다음에 갑을 봐야 돼요. 갑은 여기를 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범이 일반 위증이니까 거기에 가담한 공범 갑도 일반 위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형법 33조 단서를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자, 33조 단서를 보시면,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진 경우는 신분 없는 사람은 무건형을 벌하지 않는다. 요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모해 목적이 있냐 모해 목적이 없냐에 따라서 형이 무겁고 가볍게 달라지는 경우에, 모해 목적 있는 사람은 세게, 모해 목적 없는 사람은 약하게, 이렇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해 목적이 있는 갑은 모해 위증에 해당되고요, 모해 목적이 없는 을은 일반 위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범 을은 일반 위증의 정범, 그리고 교사범 갑은
모해 위증의 교사범으로 처리합니다. 그 근거를 형법 33조 단서로 봐요. 이게 사실 공범 동석성 이론에 비추어 보면 좀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공범 동석성 이론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공범이 한자는 다 읽을 줄 알죠? 정범이고 이 공범이다. 공범이 정범보다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거든요. 그 이론적으로 보면.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 33조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범 갑이 정범 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범 동성성에 따라서 갑에게는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지문 틀렸습니다. 모해위증죄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모해위증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위증 교사가 아니라 모해위증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정범 갑이 일반 위증인데요. 그래도 공범 을이 모해위증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판례 볼까요? 이게 사실 논란이 좀 있는 판례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비판을 좀 많이 받는 판례인데요. 키워드로 검색해볼까요? 보시면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그 정범에게 모해 목적이 없더라도 그 정범이라고 하면 을이죠. 위증 교사한 사람이 갑이고 을에게 모해 목적이 없더라도 갑을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가? 이게 쟁점이었어요. 판례에 갑을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근거 뭐냐? 형법 33조 단서. 판결문을 읽어볼까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사실관계는 이렇다. 근데 이제 형법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게 일반 위증이고 2항은 모해 위증을 정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게 신분이다. 여기 신분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피고인이 갑이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33조 단서에 따라서 갑을 더 중한 모해 위증 교사로 처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공범 종속성 범례에 따라 이상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공범 종속성 원칙은 좀 일반적 원칙을 선언하는 거에 불과하고 어쨌거나 하여튼 33조 단서가 있으니까 모해 목적인을 더 중하게 처벌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범 종속성설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론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형법 33조 단서가 우선하기 때문에 모해 위증 교사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공문서 작성권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보조공무원이 공문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사실 모르는 윗사람한테 윗공무원에게 결재를 받았어.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윗사람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다. 그 경우에 그 기한한 처음에 이제 초안 올린 공무원 허위 공문서의 간접적인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허공작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공작의 간접정범 사례예요.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일단 허공작 허위 공문서 작성죄 또 신분범입니다. 형법 217조 볼까요? 그러니까 형법 보시면 225조는 공문서 위조고요. 그리고 226조 지금 모르셔도 되고 217조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를 이제 아예 위조해서 만들어낸 거 위조죄에 해당되고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예요. 하나가 위조는 이제 유형 위조라고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은 이제 무형 위조라고도 하죠. 그런 거 들어보시면 모르시면 넘어갑시다.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어쨌든 신분범이야. 왜 신분범이죠? 공무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분범입니다. 뇌물죄랑 마찬가지로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에요. 공무원이 이게 구성적 신분이고요. 그리고 진정 신분범에 해당되죠. 그리고 간접정범 잘 아시죠? 형법 34조. 어느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은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 결과를 발생시킨 자. 이게 간접정범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 고의가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누굴 죽이면 실제 죽인 사람은 고의가 없어서 살인죄가 될 수 없는데요. 이를 이용한 사람은 34조 1 간접정범 조항에 따라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도 뭐 예를 들면 고의가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허위 작성 공문죄의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만들면 이용한 사람, 이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인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공문서를 작성하겠다. 일반인을 이용해서 그러면 위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작성권자인 그 공무원을 이용해서 작성 권한자의 공무원을 이용해서 작성한 거라서 이제 위조까지는 아니고 내용상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 구조, 요거는 판례에서 아주 자주 문제되고 실제에서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공문서
초안을 작성해서 기한한 사람은 고의가 있는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결재를 받아서 작성하게 된 사람은 고의가 없는 공무원이고요. 이런 구조고 고의 있는 밑에 공무원을 허위 공사 작성죄의 간접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허공장에서 가장 전형적인 구조니까 이 구조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은 어쨌든 틀린 지문이죠. 간접 정범 성립합니다. 동그라미 4번 이제 비신문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배임 행위의 교사를 교사한 경우 그 비신문자는 타인 사무처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업무상 배임죄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틀린 질문입니다. 왜 틀린 질문인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앞부분 봅시다. 아까 배임죄는 사무처리자는 이제 신분이라고 했죠. 구성적 신분이고 배임죄는 진정 신분범. 그리고 업무자 지위는 가중적 신분, 가감적 신분이고 업무상 배임죄는 부진적 신분범이라고 말씀드렸죠. 앞부분 봅시다. 비신문자 갑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을의 배임 행위를 교사했다. 갑이 을을 교사한 거예요. 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구성적 신분과 가중적 신분을 모두 갖고 있는 자를 교사했다는 얘기죠. 그쵸? 사무처리자는 구성적 신분으로 배임죄는 진정 신분범. 업무자는 가중적 신분으로 업무상 배임죄는 부진적 신분범. 이란 얘기죠.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법칙. 무슨 법칙? 그냥 외우라겠죠. 정범 보고 그 다음에 공범 봅니다. 사령, 서술형 답안지에 공범 먼저 서술하고 정범 쓰면 꽈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무조건 정범 본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정범 을을 봅시다. 을은 구성적 신분인 사무처리자 지위와 가중적 신분인 업무자 지위 모두 있으니까 정범 을은 업무상 배임죄 성립합니다. 그러면 교사범 갑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범이 업배죄 성립하니까 교사범도 업배죄 교사범이 성립하긴 합니다. 업배죄를 교사했으니까 업배죄 교사 성립합니다. 그러나 형법 33조 단서가 있어가지고요. 33조 단서 바로 뒷부분 33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자 신분이 없으면 일반 배임죄로만 처벌됩니다. 근거 33조 단서.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 4번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정범 을은 업배죄 정범 그리고 공범 갑은 업배죄의 교사범 업배죄 정범 업배죄 교사범이 각각 성립합니다. 각각 성립하긴 하는데 공범 갑은 업무자 지위가 없기 때문에 처벌은 일반 배임죄로만 처벌돼요. 일반 배임죄 교사범으로만 처벌돼요. 갑은 왜? 33조 단서에서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진 경우, 즉 업무자 지위가 있으면 중하게 처벌되고 업무자 지위가 없으면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 갑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만 보면 교사범 입장에서만 보면 저지른 죄는 업무상 배임 교사인데요. 일반 배임 교사로만 처벌됩니다. 다시 말해서 갑 입장에서는 범죄 성립범위랑 처벌 범위가 분리됩니다. 형법 33조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먼저 읽어봅시다. 본문.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30조 공동정범 규정 같은 것, 31조 교사범 규정 같은 거를 적용합니다. 이 본문은 범죄의 성립에 관한 조문입니다. 단서,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단서는 이제 형벌, 정확히는 과형에 관한 조항으로 해석합니다. 어쨌든 갑한테 성립하는 범죄는 성립하는 거는 업배 교사고요. 처벌되는 거는 과형은 일반 배임 교사입니다. 그래서 비신문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틀린 질문입니다.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해요. 업무상 배임죄 교사가 성립해요. 단지 업무상 배임 교사로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의 문제랑 처벌의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해서 형법 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의 정한 형을 처단해야 하는지 맞다라는 얘기죠. 여기 잘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말씀드린 설명이 있습니다. 업무자는 그러니까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단순배임이고 그리고 업무상 타인의 업무자 지위는 신분관계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다. 그래서 아예 신분관계가 전혀 없는 자, 그러니까 업무자 지위도 당연히 없겠죠. 그 공무원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신분관계가 없는 갑에 대해서는 30조 단서에 따라서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기본 범죄인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 갑한테도 같은 조 본문 33조 본문에 따라서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는 뭐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만 과형에서만
단순 배임죄가 성립된다, 적용된다. 단순 배임죄로만 처단한다. 그러니까 성립은 업배죄가 성립하고 일반 배임으로 처벌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방금 보신 4번 지문에서 이게 틀린 이유입니다. 업배죄 교사법이 성립은 하지만 처벌만 일반 배임죄 교사법으로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참고로 일반 배임만 성립하는 경우랑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다만 일반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 이 둘 사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배임 성립하는 경우랑 A 케이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일반 배임으로만 처단하는 B 케이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 A랑 B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벌은 모두 일반 배임으로 처벌된다는 건 공통되지만 성립하는 죄가 다르면 일단 공소장에 적히는 죄명이 일단 다르고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죠. 그리고 공소시효 기준이 되는 범죄가 이제 그 어떤 범죄가 성립하냐에 따라 공소시효 연수가 달라지거든요. 그 공소시효 관한 조문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범죄도 성립하는 범죄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랑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일반 배임죄로 처단하는 거, 그 둘 사이에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익이 있습니다. 구별 실익이. 어쨌든 4번 틀린 거고. 5번 지문. 벌금 이상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갑이 을에게 자신을 도피시켜달라고 교사했다. 그 경우 을이 갑과 신분관계로 해서 을을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맞는 설명입니다. 일단 좀 얘기가 복잡한데요. 벌금 이상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갑이라고 돼 있죠. 벌금 이상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망가게 하는 것을 범인 도피라고 합니다. 그 죄는 범인 도피죄겠죠. 찾아봅시다. 151조를 보시면, 자, 벌금 이상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자, 여기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이라는 말이 자꾸 있는데, 이게 결국 벌금 미만의 형으로 그 잡사건으로 이제 처벌하는 범죄 자체가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결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보시면 사실상 모든 범죄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한마디로 범죄 저지른 사람을 도피시키는 걸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범인 도피죄가, 범인 은닉죄, 범인 도피죄가. 이제 도피시키면 도피죄고요. 범인 도피죄고, 은닉하면 이제 범인 은닉죄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 보시면 남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스스로 도망가는 행위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도망가는 걸 뭐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형법 151조 조문이 은닉 또는 도피라고 해서 결국 은닉이나 도피는 결국 남을 도망가게 하는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도망가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서 스스로 도망가는 행위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갑이 을한테 시킨 거야. 을 보고 나를 좀 도망가게 도피시켜달라고 해서 을이 이제 갑을 도피시킨 말이 또 꼬이죠. 을이 갑을 도피시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남을 도피시켰으니까 을의 행위는 당연히 범인 도피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될까요? 을은 범인 도피를 저지른 사람이고 갑은 그걸 시킨 사람이니까 갑은 범인 도피의 교사범이 됩니다. 즉 을은 범인 도피의 정범이고요. 갑은 범인 도피의 교사범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이랑 동거 가족이라서 을이 가족을 위해서 범인 도피를 시킨 경우, 범인 도피를 한 경우 을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을 도피시킨 거는 무죄예요. 왜 무죄입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도피시킨 거 왜 무죄예요? 을이 갑을 위해서 범인 도피를 범할 때는 처벌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랑 을 중에 누굴 먼저 봐야 되죠? 무조건 정범 먼저 보셔야 돼요. 법칙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범 정범 문제에서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이유 없어요. 무조건 정범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법칙이에요. 그냥 법칙입니다. F는 MA 같은 법칙이에요. E는 MC 스퀘어 같은 법칙입니다. 정범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공범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정범 을을 보시면 일단 범인 도피 행위는 했죠. 법적으로 표현하면 정범 을의 행위는 범인 도피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합니다. 다만 정범 을의 행위는 책임이 없어서 무죄입니다. 이해되시죠? 범인 도피를 행한 거예요. 범인 도피를 을은. 이제 공범 갑을 보면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한 행위라서 갑은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갑에 대해서는 151조 2항 같은 방금 보신 그 무죄 특례가 없어가지고요. 갑은 그대로 범인 도피 교사범으로 처벌합니다. 범인 도피죄 교사범으로 처벌해요. 151조 아까 보셨는데 151조 2항 보시면 친족이 본인을 위해서
즉 을이 갑을 위해 한 경우에 무죄라는 취지잖아요. 갑이 갑을 위해서 한 경우 무죄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설명은 옳아요. 정확히 옳은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까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인정돼야 하는데 이제 정범 을에게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한 갑에게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틀린 지문. 왜냐? 공무원 아닌 비신문자도 공무원인 신문자와 공동정범으로는 신분범을 저지를 수 있다. 근거 형법 33조 본문과 형법 30조. 자, 2번 틀린 지문. 정범 먼저 보셔야 돼요. 무조건. 정범을은 일반 위증죄가 성립하지만 여기에 가담한 갑은 모해 목적이라는 가중적 신분이 있기 때문에 형법 33조 단서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갑은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3번 틀린 지문. 전형적인 허공작 간접적범 사례입니다. 4번 틀린 지문. 정범 먼저 보셔야 돼요. 무조건. 정범을은 업무상 배임죄의 정범이겠죠? 그리고 비신문자인 갑은 일단 형법 33조 본문에 따라서 업배죄 교사죄가 성립하지만 다만 가중적 신분인 업무자 지위가 없더라도 33조 단서에 따라서 과형은 일반 배임 교사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성립 자체는 업무상 배임죄라서 틀린 설명이죠. 다음으로 이제 5번 맞는 지문. 무조건 정범 먼저 봐야 돼요. 정범을은 범인 도피죄 구성요건에 항상 있고 위법하고 거기에 가담한 교사 갑은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됩니다. 이제 형사법 6번 해설을 마치고요. 민사법 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